자, 중대부고 사회문제 탐구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지났습니다. 벌써 이제 2주차, 본격적인 온라인 수업 2주차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이전에 우리가 알던 세상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알던 그런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그리워지는 지금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비록 힘들겠지만 나를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킨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에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위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이나 저나 익숙하지 않았던 온라인 개학도 한 주를 지내보니까 어떠신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온라인 개학을 계기 삼아서 학생 여러분들의 학습 주도성과 심화된 탐구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네 번째 강의예요. 이번 강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8쪽부터 31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네 가지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해 봤을 것 같아요. 설문조사라고 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답변을 받고 통계내고 하는 그런 방법이죠. 교실에서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질문지법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지를 만들어서 조사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직접 응답하도록 해서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질문지법이라고 합니다. 질문지법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의 질문과 응답 항목을 제시하는, 이를 이제 우리가 구조화된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조화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를 수치화해서 양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비교하기 용이한 그러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교육비를 얼마나 지출할 것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질문지를 구성할 때 응답자의 소득 수준을 알 수 있는 질문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각각 사교육비에 어느 정도 금액을 지출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구조화된 질문 항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 이것이 바로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장점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지법을 사용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집단에서 소수의 표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이때 표본은 원래 조사하려던 연구 대상 전체, 즉 다시 말해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말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실시되었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처럼
선거가 다가오면은 자주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대표적인 이제 질문지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묻기 전에 성별, 연령, 뭐 거주 지역이라든지 직업, 이념적인 성향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유권자가 한 4,400여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를 일일이 다 조사하기에는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성인 남녀 뭐 1,500명 뭐 이 정도의 어떤 비교적 굉장히 소수의 인원을 조사해서 전체 유권자의 의향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바로 여론조사 방법, 즉 질문지법의 어떤 특징이죠. 이때 만약 표본이 특정 연령이라든지 성별 혹은 뭐 특정 지역과 같은 곳에 편중이 되어 있다면 그 결과는 전체 유권자의 뜻과는 대단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지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표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1936년 미국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전국적인 독자를 확보하고 있었던 잡지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뭐 전화번호부라든가 자동차 등록 명부, 뭐 이제 자신들의 잡지를 구독하는 구독자 명부 등등을 활용해서 약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발송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240만여 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그 해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랜던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이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당시로 봤을 때 한 1년 전, 그러니까 이제 1935년도에 조지 갤럽이라고 한 사람이 새로운 여론조사 기관을 하나 창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지 갤럽은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했던 설문조사와 달리 불과 5만 명 정도만에게만 응답을 받아서 민주당의 루즈벨트 후보의 당선을 예측을 했어요. 두 여론조사 기관이 전혀 다른 예측을 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바로 갤럽의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50여 배나 많은 응답자로부터 설문을 받았는데도 예측에 실패한 이유는 당시 미국 유권자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응답자 집단의 구성에 패착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당시 설문조사를 했던 대상은 전화번호부 그리고 자동차 등록부, 자신들의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당시 1930년대 당시에 미국에서 전화를 가지고 있다든지 자동차를 소유했다 혹은 잡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의 어떤 부유층들이 대부분이었겠죠. 따라서 이들은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좀 띌 수밖에 없어요.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바로 이제 그러한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전국적인 선거의 예측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갤럽은 이제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즉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서 미국 유권자의 특징을 잘 담은 표본을 모았어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역도 다르겠습니다만 인종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종별로, 뭐 지역별로, 학력별로, 뭐 직업별로 그렇게 이제는 굉장히 표본을 정교하게 구성을 한 다음에 아주 적은 숫자지만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했던 그런 설문조사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숫자지만 소수의 어떤 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주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 이제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라고 하는 회사가 탄생하게 된 어떤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1987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여러 이제 야당 후보들이 자신들이 1등이다라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후보, 김영삼 후보
그 관계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이제 김영삼 후보 관계자에 따르면은 여의도의 그 모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제 4천여 명에게 그 해에 있을 이제 대통령 선거에 모의 투표를 당시에 이제 실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의 투표를 실시해본 결과 김영삼 후보가 뭐 60% 가까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은 이제는 그 선거 캠프에서는 야, 이번에는 우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당선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기업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한 20대나 30대의 젊은 엘리트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 일부 계층, 일부 지역의 여론에 불과했었을 텐데, 당시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이를 너무 지나치게 과신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야당 후보가 아닌 당시 이제 여당이었던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었죠. 자, 이런 이제는 그 대표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질문지법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에 적합한 질문을 구성해야 되고요. 이 질문이 연구 대상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즉 질문의 어떤 질이 확보가 되어야만 질문지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선호하는 여행지에 관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묵는 숙소의 환경에 대한 질문을 잔뜩 묻는다면 이 설문은 선호하는 여행지와 관련된 조사라고 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타당도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설문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적합한, 즉 타당도를 높이는 그러한 질문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이제 그 진단 테스트가 있죠. 유전자 PCR 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설문조사가 당신은 유전자 CPR 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이제는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유전자 PCR 검사라고 하는 게 모를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응답이 제대로 나오기가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충 찍을 수도 있겠고요. 뭐 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이제 금연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아닌 것으로 가장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 중에서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설문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금연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아닌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게 뭐냐? 그러면 금연을 하게 된 이유를 고르라는 건지 아니면 금연에 실패하게 된 까닭이 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고르라는 건지 뭐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용어라든지 이중 부정문 등을 사용하게 되면 응답자가 잘못된 응답을 하게 되겠고, 따라서 이 잘못된 응답으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믿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연구 대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그 응답의 신뢰도,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질문지법의 장점은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다. 즉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인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처럼 전체 유권자에게 조사하는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전국 성인 남녀 1,500명 정도에게만 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의 내용이 다 동일할 거예요. 그렇죠? 즉 구조화된 조사 방식으로 미리 설문을 정해놓기 때문에 연구자의 가치가 중간에 개입될 여지가 차단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응답한 집단들 간의 비교 분석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이 지역의 응답자들은 이렇게 응답을 했다. 저 지역의 응답자들은 저렇게 응답을 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고소득층 응답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보이네. 중간소득층들은 이러이러한 경향을 보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집단 간의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이제 질문지법의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반면에 질문지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글에 대한 어떤 이제는 그 문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만, 뭐 문맹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문맹자에게는 이러한 질문지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질문지가 이제 길 경우에는 응답자가 뭐 성의 없게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볼 때 보면은 뭐 한 줄로 쭉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뭐 잘 모르겠다라든지 뭐 이제는 뭐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뭐 연구자가 얻고자 하는 좋은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한 여론조사 결과 개요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전체 응답률이 20%가 채 안 됩니다. 1,500명으로부터 조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1,500명의 응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배가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즉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중에 겨우 이제 1,500명 정도만이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조사는 응답률이 좀 꽤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응답률이 낮을 때는 뭐 5%, 7%이 정도인 것들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질문지를 보고 질문지 작성에 있어서 유의사항을 고려해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가 문제일까요? 만약 응답자가 여러분들과 같은 10대라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다가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체크할 데가 없죠. 그렇죠? 50대 이상의 경우도 어떻게 할까요? 응답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은 선택지가 모든 응답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제는 응답의 포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문항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최근이라고 하는 말, 이게 굉장히 거슬리죠. 그렇죠? 이 최근이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뭐 분기 단위인지 반년 단위인지 1년인지 우리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똑같이 6개월 전에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6개월이면 비교적 최근이지 예 라고 대답하겠고, 반면 어떤 사람은 6개월 전에 갔다 온 거 말고는 최근엔 여행 갔다 온 게 없는데 하면서 아니요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연구자가 얻고자 하는 어떤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즉 응답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다. 응답의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겠죠. 3번 문항은 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질문을 보면은 여가 시설의 미비나 여가 정보의 부족이 여가 활용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즉 여가 활용에 장애가 된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가 시설의 미비, 여가 정보의 부족, 즉 두 가지 원인을 동시에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시설의 미비가 문제인지 정보의 부족이 문제인지를 이 응답만으로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조사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타당도가 확보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4번 질문은 뭐가 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발문 앞에 특정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문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의 여가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농촌의 여가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뭔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예라고 하는 응답에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렇게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질문지법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이른바 이제 특정한 응답을 유도하는 그러한 이제는 질문으로서 질문지법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질문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면접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법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비교적 적은 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서 그 연구 대상자의 어떤 깊은 마음속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한다는 거죠. 사전에 정해진 질문에 따라 쭉 응답하는 질문지법하고 다르게 연구자는 조사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서 뭐 보충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면접법에서는 연구 대상자와 연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질문지법으로 얻기 어려운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층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로 응답자의 감정에 이입할 수가 있게 되면 응답자의 어떤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겠죠. 주로 이제 질적인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질적 연구는 어떤 현상 그 자체보다는 사람들의 어떠한 의식이라든지 뭐 의미 해석, 의미 부여, 뭐 어떤 동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연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맹자에게도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실시가 가능하다. 말로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언어만 통한다면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겠고요. 자, 반면에 이 지문지법, 이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될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무엇에 비해서? 그렇죠. 질문지법에 비해서 질문지법보다는 바로 면접법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설문지 휙 던져주고 뭐 일정 시간 준 다음에 걷어오세요 해가지고 SPSS 같은 걸로 이제 막 쭉 통계 처리하는 그러한 어떤 방법에 비해서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연구 주제에 따라서는 연구 대상자의 어떤 깊이 있는 내면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레포라고 해서 이제는 사전에 어느 정도의 그 관계도 형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이제는 시간과 비용이 질문지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겠죠. 또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라든지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이 면접법의 어떠한 유의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참여관찰법인데요.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해석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그 말이라든지 어떤 풍습이 전혀 다른 이질적 집단을 연구할 때 자주 사용하는데, 주로 이제 그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 태평양 일대 부족 문화를 연구한 뭐 마거릿 미드 대표적인 문화인류학자죠. 뭐 태평양 일대 어떤 이제는 동떨어진 외딴 섬의 어떤 부족들, 그런 부족들이 뭐 예를 들면은 특정한 시기에 다른 부족하고 물품을 교환을 하는데, 그런 물품의 교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사실 한 번 보고서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말도 안 통하니까 이걸 도대체 왜 교환하는지
얼핏 보면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인데 그걸 갖다가 굳이 배를 타고 멀리까지 나가가지고 다른 섬 사람들하고 막 교환을 한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러한 이제 교환의 의미가 뭘까를 이해를 하려면 그들의 어떤 삶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참여 관찰 방법인데, 여러분들 교과서 30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뭐 언어가 통하는 집단을 연구할 때에도 참여 관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이라든지 면접법처럼 이 방법들은 응답자가 응답을 해야만 비로소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질문지법이라든지 면접법이 응답자의 응답에만 정보를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현장의 본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응답자가 개인적으로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말을 바꾼다든지 과장한다든지 생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참여관찰법은 옆에서 연구 대상자의 삶을 지켜봄으로써 생생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죠. 바로 현장성과 실제성을 보장한다. 생생한 자료를 취득할 수가 있다. 아직 말을 잘 못하는 굉장히 어린 그 영유아들도 요즘에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렇게 보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영유아들의 어린이집에서의 어떤 사회성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한 연구 주제를 설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직 그 엄마 아빠 말도 잘 못하는 어린애들한테 얘야 너는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게 너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니? 뭐 힘들진 않니? 물어보면은 걔가 대답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따라서 이러한 이제는 뭐 말을 못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할 때에는 참여관찰법이 쓰일 수가 있어요. 단점으로는 이제 관찰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원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까 이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질문지법보다는 면접법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 나눠주고 뭐 길어봤자 5분, 10분 뭐 이렇게 이제는 뭐 아니면 아주 긴 설문지라면 뭐 1시간 이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짧게 이야기하면 30분, 뭐 길게는 뭐 2시간, 3시간, 그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주 단위로 아니면 월 단위로, 연 단위로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그 마거리 미드의 사례처럼 전혀 모르는 어떤 풍습과 언어가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원시 부족을 연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년 365일을 같이 살아봐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참여관찰법이 이런 이제 질문지법이라든지 면접법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뿐만 아니라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이 참여 관찰에 어떤 이제 들어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자료 수집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유아의 사회성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아파가지고서는 뭐 어린이집을 안 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서는 어린이집 보육이 확 준다든지 이럴 수도 있죠. 원시 부족의 삶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들어가지고 뭐 그 지역이 피폐화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런 이제는 그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를 처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예측하지 못한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겠죠. 참여관찰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는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와 밀접하게 거리상 위치합니다만 연구 대상자의 삶에 끼어들어서 참견을 하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경우에는 원래 연구자가 파악하고자 했던 연구 대상자의 본래 삶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헌연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연구법은 이미 존재하는 문헌 자료에서 자신의 어떤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선행 연구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이 선행 연구가 이루어질 때 앞선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려면 그런 어떤 연구 자료들을 볼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때 자료 수집 방법으로 문헌연구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자 자신이 직접 수집한 자료를 우리는 1차 자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구자가 보고 들어서 직접 이제 어떤 기록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하는데, 이 문헌연구법에서 쓰이는 자료들은 대부분 남들이 그 수집한 자료들일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타인이 수집한 자료를 자신이 어떤 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2차 자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연구자 자신이 직접 수집하거나 작성한 1차 자료와 달리 2차 자료는 타인이 작성한 자료를 자신이 이제 활용하는 것인데요. 문헌연구법은 바로 이런 이제 2차 자료를 주로 수집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죠. 이 방법은 기존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자료 수집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만 가면은 여러 시기에 여러 국가들의 그런 이제 다양한 어떤 논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굳이 도서관을 가지 않더라도 리스라든지 이제 그러한 그 학술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게 되면 수많은 논문을 우리가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이런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이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반면에 이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에는 문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연구의 신뢰도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역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잘 아실 텐데, 이른바 사료의 어떤 이제는 그 신뢰도가 낮을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료를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서 역사를 파악하게 되면 제대로 된 역사 이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 사료가 어떠한 사람이 쓴 것이냐, 사료 비판을 해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역사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연구의 어떤 이제 그 문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연구의 신뢰도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겠다. 문헌의 신뢰성의 어떤 이제는 문제를 우리가 검증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런 문헌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도 있겠죠. 자, 이상으로 4가지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질문지법, 시간과 비용을 절약을 할 수가 있었죠. 통계화가 용이하다, 수치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집단 간의 어떤 이제 비교도 가능했고요. 하지만 글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사용이 곤란하다. 그리고 설문에 대해서 응답률이 낮다든지 무성의한 어떤 답변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원하는 자료를 수집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질문지법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깊이 있는 답변을 유도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죠. 바로 면접법이었다.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어느 정도의 어떤 레포만 형성하게 되면 연구 대상자로부터 깊이 있는 답변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그 연구 대상자의 어떤 말에 대해서 연구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생생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는 그 참여관찰법이 있습니다. 이 참여관찰법의 경우에는 언어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언어의 제약이 가장 낮은 그러한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질문지법이나 면접법 모두 언어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리고 문헌연구법도 마찬가지로 언어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언어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겠죠. 직접 눈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자료를 통해서 폭넓은 자료 수집이 가능한,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문헌연구법, 이런 것 등이 있죠. 기존의 연구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